네,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오늘만 아니라 요새 계속 무더웠죠. 네. 더운 날에 제일 더운 오후 2시 이 시간에 여기 오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또는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신청하셔서 줄기차게 매주 한 번씩 주말마다 오시는 저는 다 각각의 분이 다 끝까지는 한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최선들을 여쭤보고 확인할 겨를도 없거니와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죠. 조금 예상 바뀝니다. 이런 자리에 가면은 연만하신 저보다 거의 저도 뭐 자들이 60 넘습니다만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는 게 꼭 우리나라의 그 장유서 개념 관념 때문만이 아니고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들 거기 오래 태어나서 사신 분들이라 그쪽 사정은 저보다 오히려 세세한 것도 바삭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뭐라도 하나 혹시 잘못이 있을까 봐서 잘 못 알면서 아는 척 하는 게 될까 봐서 박사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저도 뭐 명색이 박사인데 박사라고 하는 게 두루 박사죠. 두루 다 잘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아는 척해서 박사입니다. 조금 알고는 그거 가지고 나 다 안다는 듯이 재는 사람들이 박사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척 하다가 큰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오늘은 그래도 생각밖에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 좋은 분들이 계셔서 또 제가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뭐 낮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 마시고 그냥 제가 한결 마음이 뭔가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무래도 오늘 자칫하면은 이 강의 주제나 아니면 그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무거워지거나 삐끄덕거리는 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고 내용이어서 무거워질 수가 없고 무거워질 무사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더운 날에 후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듣기 답답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에서 안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일부러 그렇게 애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내용이 좀 적지 않고요. 세세한 사항도 많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제가 약간 이론적인 개념적인 내지는 이론적인 얘기 비슷한 것도 늘어나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으로만 듣고 여러분이 그냥 제 얘기만 이렇게 하고만 들으시면 뭐 조금 있으면 이게 막 이렇게 뭐 귀염해가지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교재도 봐가면서 제가 어줍지 않게 준비해 놨다고 하는 PPT 몇 장도 같이 좀 봐가면서 사진이나 이런 신문 기사들도 같이 봐가면서 또 때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도 보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한테 해주시면 얘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십시다. 2시간이에요? 네. 다 앞에 분들 2시간 다 채우고 갔어요? 똑같이 채우고 가셨어요. 똑같이 채우고 가셨어요. 저도 입을 열면 좀 말이 길어지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50분 수업이면 그냥 한 5분이라도 일찍 끝나지라고 꼭 50분 다 치우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는데 아마 저도 오늘 2시간 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겠다 싶은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얘기 중에는 귀가 쫑긋하여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도 설명을 주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다 구미 지역에서 계신가요? 네. 구미 아니고 다른 지역 사시는 분? 아니면 다 구미에 계시고 구미에서 대부분 사시고
그 구미에서 다들 잘하셨습니까? 구미 역사 그건 아니시고 구미가 커진 다음에 이쪽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또 한가분 계시구나. 그럼 구미의 옛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건 아니겠네요. 저보다 알지는 못하시겠네. 그래서 여기 관장님도 앉아 계셔서 그리고 여기 또 선생님 두 분도 앉아 계시네요. 혹시 제가 얘기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틀린 것 같다 하면 그때 곧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짚으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진홍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장진홍 이분이 여기 구미 이쪽에 인동 옥계 출신이십니다. 옥계 있죠? 여기 다리 대교 건너가면 저쪽에 이름 참 좋아요. 옥계. 구슬옥자에 대곡계자잖아요. 아주 이름 좋은 지명이 하는 분이고 그 앞에 산이 큰 높은 산이지만 산이 천생과 옥산이죠. 그 옥산이 거기 태백산맥 주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영천 보현산 그쪽으로 크게 산을 이루면서 오다가 꼬리군에 와서 살짝 올라와서 여기 떨어뜨린 그 끝부분 산들이 여기 뭐 금호산이고 옥산이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옥산이 굉장히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이게 경계가 좋아서 그래서 고려 시대 그 초기에 그야말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장군이라고 했는데 그날에 대곡 쪽에 장씨로 자기 성을 이제 뜻하고 옥산장씨라고 그랬습니다. 옥산장씨 바로 그 산 옥산 그걸 따서 옥산장씨. 근데 그 아래 옥산 아래 그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또 인동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인동도 어질림사의 각별동사니까 굉장히 뜻이 어감이 좋은 지명이죠. 그래서 옥산장씨라고 오래 그렇게 불려오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인동장씨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는데 혹시 여기 인동장씨 분 계시면 어느 파 몇 대 손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느 파의 몇 대 손님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장진홍 선생님의 후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파십니까? 예, 황산파입니다. 황산파. 예. 예. 그러면 제가 좀 믿었나요?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인동장씨? 제가 아까 말씀인 말씀 맞습니까? 옥산장씨에서 인동장씨 바뀐 거 맞습니까? 옥산은 이제 사후에는 거기가 묘갈 비명에 옥산으로 씁니다. 그렇죠. 사후 옥산으로 예. 쓰고 예. 살아가 있을 당시는 인동으로 씁니다. 옥산에 이렇게 아주 좀 우석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 관이다, 관명이다 싶으니까 사후에는 그렇게 다 족보가 아니면 또 여기 관명에 그렇게 옥산으로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옥산을 고수하는 집이 한 몇백 세대는 있습니다. 전국에. 인동이라고 안 하고 옥산장씨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한 집안이죠. 근데 그러죠 쭉 내려오면서 조선시대 와가지고 가지가 자꾸 쳐지면서 파가 이렇게 분파가 됐어요. 지금 제가 대충 하나가 거의 15 내지 29 사이 숫자에 해당하는 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황산파라고 했었는데 저는 경파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황산파시네요. 그 속하는 장진홍 선생이 오늘의 이제 인물이고 그래서 이분이 사시고 활동했던 여기 인동 구미 구미가 뭐 지금은 구미하지만 옛날에는 손상군 구미역이었고 그 전에는 칠곡구미였고 뭐 자꾸 이렇게 과관이 바뀌었었어요. 칠곡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 때 옛날에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은 칠곡뿐만 아니라 여기 구미시 상당 부분 그다음에 저 지금 대구 북구 칠곡 지구까지 다 이게 칠곡구였는데 자꾸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눌리니까 이게 좀 외관 중심의 칠곡구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사 그다음에 장진홍 선생의 거의 인권 내용 같이 활동했던 역분들 주제가 의열투쟁인데 의열투쟁 무슨 뜻인지 대략 짚어 알고 계실까요? 의열투쟁. 제한테 원래 주어졌던 제목은 의열투쟁사와 장진홍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기 기념관 나오신다는 분인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가 먼저 있고 그런 청강, 수강생 또는 강의자 이게 다 지위죠.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잘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위가 먼저 있었는데 의열투쟁사 속에서 장진홍이라는 분한테 너 뭐 의사해 처음부터 누구 지위를 주고 그 역할을 장진홍이라는 분이 그럼 예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진홍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 역할이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다 싶어서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의열투쟁사 속의 장진홍이고. 네. 그래서 그럼 제목이 이렇게 일단 주어졌으니 의열투쟁이란 말이 뭐냐 이걸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순서일 것도 같고 아니면 장진홍의 거사를 먼저 쫙 얘기해 놓고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글은 보내줄 때 글은 의열투쟁 개념과 그에 대한 관련된 몇 가지 좀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이런 얘기 먼저 들으면 머리 아프겠죠. 그죠? 그러면 장진홍 선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 시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의열투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교재는 46쪽부터 보시죠. 교재로 약간 올해가 2015년 뜻깊은이라고 그럽니다. 광복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죠. 아직 100년은 안 됐네요. 21세기 들어서 벌써 15년째 그렇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약 한 몇 년 되겠습니까? 88년 전쯤 되는 1927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강점되어서 옛날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는데 합방이라고 하는 건 아주 평화적으로 서로 상부간에 상부 양자에 다 동의하고 아주 합법적으로 했을 때 합방이 되는 거지. 나라 갑자가 일제가 와서 완전히 빡들어 가지고 강제로 국권을 뺏어가고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 강점이죠. 해합방이라는 건 이제 않습니다. 일제 강점이 된 울려서 보면은 망국이 된 북치를 겪은 1910년으로부터 17년째, 18년째가 되는 스스로 18년째가 되는 17년이 지난 1927년 1919년에 3.1운동이 1910년대는 헌병들이 경찰을 그냥 현역 군인들인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해가지고 군도를 차고 칼 차고 말이죠. 학교 교실까지 와서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마 공포 통치를 했는데 그 안에서 약간 순지가 있는 듯했던 쪽이 한국 민족들이 그리고 1919년 계기가 딱 주어지니까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서 함께하게 참여운동 아닙니까? 일제가 놀래가지고 전 세계에 대해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무식하고 해서 스스로 발전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에 같이 합방해서 좀 우리도 좀 발전시켜 주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합방이 된 거고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과 조선이 이렇게 같이 소위 합방이 된 걸 다 이렇게 반기하고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니 거짓말을 해왔음이 1919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부들이 말았어요. 놀랄 수 있잖아요. 야, 그 조센징이라고 하는 엽전이라고 그 조센징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독립을 바라고 이렇게 목숨 내던지는 걸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사이토라고 하는 해군 대장을 보내가지고 해군 출신이지만 육군학원 따라서 상당히 젊지 않습니다. 영국 유학도 다 다녀왔고 그래서 서양 문물을 익혀가지고 이 젠틀맨이었어요. 사이토라는 친구를 충북으로 제3대 충북으로 보내서 근데 이 친구가 부산에 배를 타고 와서 부산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 지금의 서울역 그때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딱 내리는 순간에 내려서 딱 마차로 갈아타려고 하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죠. 강국이라고 하는 65세에 난 노인 의사가 지금 제가 의사라고 했습니다. 강국 노인 의사 왜 어떻게 의사란 말을 쓰는가 나중에 싶고 그분이 폭탄을 터졌는데 사이트로서는 다행히도 폭탄이 정통으로 자기 마차에 맞지 않고 옆에서 터져가지고 도망을 가고 옆에 기자 화면 나왔던 중국 관리들도 수십 명이 갇히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폭탄세를 받으면서 부임한 사이토가 문화정치라고 하는 걸 펴면서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동아일보 조선인들도 그렇게 해서 발견되기 시작했나 합니다. 의외로 좀 약발이 먹혔어요. 사이토의 그 문화정치가 채찍만 한 게 아니라 당근을 슬쩍 주워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조선의 직자층 중에서도 우리가 독립할 것까지 했나? 독립은 먼 훗날에 우리가 정말 힘부리면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본 국가에서 조선 내지 일본 조선 반도의 자치 정도만 얻어가지고 우리가 제국 이외에 대표를 보내고 대의사를 보내고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자치는 등장하고 한때 굉장히 열렬했던 독립운동의 기사도 뭔가 조금 수그러져가는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1926년에 순종이 승하하니까 그걸 기회로 해서 장례를 기회로 해서 소위 좌우합작,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크게 일으킨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한때의 기세였지 그렇게 계속 지속된 건 아니고 그래서 좀 평온해 보이던 뭔가 이렇게 아주 잘 통치가 잘 돼서 평온해 보이던 그때가 1927년 때는 10월 가을 한참 하늘 높고 공청량한 가을 양력 10월 18일 날 12시 조금 전 되기 전에 저 대구 지금의 대구 중앙로역 그 전에는 한 10년 전에 12년 전에 가고 큰 화재 참사가 났던 바로 그 역입니다. 중앙로역 그 아래가 동성로 옛날 대구백화점 자리가 있고 아주 제일 대구 시내 번화가죠. 상가. 그 원저리 조금 옆에 거기 가면 지금도 옛날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경산 가는 공원도 있고 그 옆에 옛날 식사하는 자리에 그 건물을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참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의 100년 전 건물이 약간 보수해서 지금 대구 근대 역사관으로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앙무역 조금 옆에 자리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구에도 은행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일본 자본이 세운 게 조선은행이고 조선은행이 말하는 지금의 한국은행이라는 그 은행이죠. 조선은행 원래는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일본 은행이 들어와서 민간은행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 화폐 유통만 장악하더니 나중에 그게 충북부가 강점한 후에는 민영이 아닌 재분행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산은행이라고 지금의 한국산업은행의 전신주택이 있는데 그 은행이 대구 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은행으로 대구은행이 있었고
경일은행이 있었고 선남은행이 있었고 뭐 몇 개 은행이 또 있었습니다. 조그만 근데 그 조선은행 대구지점 그 바로 옆자리에서 그 대구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뿅 하고 폭풍이 터지면서 그냥 유리창이 촥 박살이 다 나고 막 파편이 튀어가더니 저 대구역전 그 앞마당에 막 벽이 확 떨어지고 폭발 사건이 난 거예요. 백두대낮에 밤중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 4명하고 출동 나왔던 경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던 행인 1명하고 은행원 1명이고 6명이 부상을 입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었느냐? 그 조금 전에 어떤 총각이 벌꿀 상자를 들고 와서 이게 누가 선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그래서 탕도 와요. 무슨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조선은행 대구지점장 뭐 귀하하고 뭐 벌꿀 뭐 임하고 거기에 무슨 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사실은 가짜 없는 가공의 명칭이었어요. 선물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탁 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걸 받은 조선은행 일본인 행원 요시무라 게츠라고 하는 친구가 일본군 포병 중위 출신인데 참 그래요. 또 하필 포병 출신이 그걸 행원이 다 받았는데 이 친구가 코가 아주 포병 출신이니까 화약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뭐야 이거 수상한 손벼는데 수상하다 싶어서 이걸 풀어보니까 도화선이 벌써 불이 붙어가지고 도화선이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타들어가면 뻥 터지게 되겠죠. 얼른 저 밖으로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총각이 가져온 뭐 다른 풀어미 3개가 있는 것도 전부 다 그 옆에 한 길로 내놓으라고 해서 하고는 경찰에다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냥 경찰이 폭탄이 들어온 것 같다. 뭐 하니까 그 대구부 경찰서 얼마 멀지 않은 데입니다. 대구부 경찰서 지금의 대구 경찰서 대구 지금 중부 경찰서쯤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화선을 자르려고 하는데 밖에 내놓은 한길가에 내놓은 폭탄이 연달아 3개가 맨 처음에 거는 일단 잘랐는데 그 다음 그 나머지 3개, 4개가 준 거 중에서 3개 한 길에 내놓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1분 또는 30초 사이를 두면서 뻥뻥뻥 3번도 하죠. 터진 겁니다. 예, 그 총각을 확 잡고서 노이동 해서 막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실 직과가 이렇게 시키고 막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님이 이걸 좀 이렇게 다시 옮겨달라고 누가 해서 가져온 거다. 그럼 어디냐? 경찰 도지사 수도라고 하는 도지사 경상도지사. 그다음에 경북 경찰부장 지금의 대구 경찰청장에 해당되겠네요. 그때는 경북 경찰부. 경상북도 제3부라고 보통 도의 제3부 하면 경찰부를 얘기했는데 경찰부장. 그다음에 여기 조선은행을 제일 먼저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도지사, 그다음에 식산은행 지점장, 그다음에 뭐 경찰부장 이런 식으로 4군데를 갖다 달라고 부탁받아가지고 그런 걸 심부름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긴 놈이고 어디로 갔느냐. 해서 종적을 추적해 보니까 거기 여관 종업원인데 박문이라고 하는데 이 여관 종업원 이 여관에 이틀 전인가 와서 숙박을 시작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좀 며칠 정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용하니까 여기 와서 있을 테니 있다 하고 방을 잡고 숙박을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불러가지고 여기 선물인데 회사에서 하는 선물인데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좀 다쳐가지고 걷기가 힘드니까 자네가 좀 대신 해주게 하고 좀 약간 신분 얼마 줬죠. 담배 사오라고 해가지고 어느 자리로 담배를 사오라고 해서 지금 모두 한 10,000원짜리를 주고 4,500원짜리 담배를 사오니까 5,500원 그냥 가져라. 그래서 그 선물을 줬다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심부름을 했다고 하고 그 사나이는 그러면 여관으로 달려갔어요. 더 큰 여관이라고 했는데 대구 전정이라고 앞전자 씁니다. 대구 역전이라고 해서
그럴 거예요. 이거를 바꿔봅시다. 저건 나중에 가야 되겠다. 네, 앞에 걸 한번 바꿔볼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네? 포인터가 안 해? 아, 선생님 이거는 제 피지 가요. 포인터는 없죠? 레이저는 있어요. 이제 맞네. 예, 뭐 현장 약도입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건데, 그때는 왼쪽을 읽었어요. 대부부. 남정, 중화대전정, 경정. 여기가 여기가 선은 지점, 조선의 지점 여기가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상서정, 전정, 여기가 아마 대구역 거예요. 여기 본정, 동성정, 지금 동성로, 일정로, 동성로 일가, 남성정, 남성로 지금 있죠. 남용광정이고. 동성정, 이정로이, 동성로이가. 그래, 여기입니다. 그래, 바로 그 은행 옆에 여관을 갖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나머지 세 개 기관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 가까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시작합니다. 경찰 쪽에서 추적을 시작하는데 이 거사자가 쉽게 잡히질 않고 그때부터 거의 2년 뒤인 1929년 2월 달에 그것도 저 일본 오사카에서 여기서 출장 나간 그 경찰관, 조선인 경찰관이 주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공작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고 막 한 끝에 겨우 체포를 해보니까 장기동이라고 하는 여기 칠곡군 인동면 옥계동 출신의 청년이 드라이버입니다. 나이 33은 2년 후입니다. 그 사이에도 뭐 다른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막 몇 번 얻어 취조해, 막 고문하고 취조해가지고 예심 결정까지 예심까지 했는데, 예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는 그 예심 판사가 대선 검사국에서 예심 판사는 판사가 할 때도 있고 뭐 판사가 이름이 모자라면 검사가 판사라는 이름을 예심 판사라고 하는 이름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검사가 할 때도 있는데, 예심까지 거치고 나서 해보니까 아니니까 그때야 이제 예심 결정에서 이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해프닝도 있었는데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진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거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진홍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왜 그런 폭탄 거사를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장진홍 선생은 1895년에 6월 6일 날, 이 6월 6일은 아마 그때는 아직 양력을 쓰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음력 6월 6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은천 아니면 여기 경상북도 기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오늘 선정해서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배치할 때에 음력 양력 안 따지고 그냥 숫자로만 그대로 배치를 하니까 6월에 태어나셔서 6월에 독립운동
6월 6일 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돌아가신 날짜하고 거의 같아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날짜가 음력으로 보면 여기 지금 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재판 판결문에는 시곡군 인동면 옥계동 여기서 572번인가 그렇게 해서 옥계동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옥계동인 거 맞습니다. 지금 동상도 지난달에 제가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저 국회 그 공원 안에 동상 있죠. 세워졌었죠. 지난달에 뭐 거의 많은 분들이 다시 조금 개수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서 주셔서 기사에서 좀 봤었는데 조금 일찍 와서 먼저 보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끝나고 가다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향교 앞을 좀 들려보고 왔습니다. 향교까지 보고 왔었어요. 향교에 대해서. 장성욱 선생과 그 어머니 수천김 씨사의 삼남정 마디로 태어났다. 장진홍. 그 아래 아우이는 진짜 환자였습니다. 또 그 아래 막내 동생 이름은 의자 오르이자 환자였습니다. 그 대가 환자 의자의 환자 학렬이었는데 장진홍 선생님만 학렬이 아닌 다른 이름인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태어나 1895년이면은 한창 한말 풍문의 시절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막 끝나면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 승전해가지고 타이완을 뺏고 신문식 기사를 내주면서 조선에서의 청해 지금까지 배타적인 정치권 비슷한 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일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리고 국내에서는 종합 가보농민혁명이 일어나서 농민군들이 결국 무참하게 패배해가지고 학살당하고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이해 그해 전년도부터 시작된 가보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가 이때였습니다. 이 풍문의 시간대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에 인명학교를 다녔는데 인명학교는 지금 혹시 고동네 사시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동초등학교 아세요? 인동초등학교 있습니다. 그게 인명학교의 후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향교가 있었어요. 지금 향교는 여기 낙동강변 임수동 있죠. 근데 그건 1988년에 옮겨온 것이고 왜 옮겨왔느냐? 그쪽에 원래 있던 그 인이동입니다. 거기 지금 인명학교 그다음에 지금 인명학교 그다음 저기 지금의 그 인명초등학교 있는 그 동네가 인이동인데 거기가 점점점 그 공단이 주변에 막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완전 시가지가 되니까 향교가 거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조용한 데로 옮겨온 거고 원래 그쪽이 향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옥대동 바로 그 얼마 멀지 않잖아요. 거기 하는 거 옥대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향교가 있다고 해서 그때 이름이 거기는 교동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서 한문을 배웠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어떠세요? 장자집자 필자 장지필 선생이었습니다. 역시 인동장씨였을 겁니다. 이분은 이쪽 출신이 아니고 저 군위군에 가면은 석불 입상이 있죠. 가산성 아래쪽에 가면은 좀 불편한 지역이 약간 옛날에는 그때는 악계면이라 하다가 지금은 이름이 무슨 면? 부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 태생입니다. 고기 태생인데 이 장지필 선생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마 일부러 보냈는지 저 고령을 가가지고 저쪽에 고령, 저 성주 저 아래 고령에 가서 거기서 한문을 한 5년 동안 배웠어요. 그게 일생 이분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령의 이분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마 면후 곽종석, 그 유명한 한 마리의 누림이죠. 삼년동 당시에도 파리장서를 만들어서 유림들의 독립 요구서를 만들어가지고 번역해서도 파리까지 보내고 하는데 주도했던 곽종석, 문화의 김창숙 선생 같은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의
아마 그 개보였던 것 같아요. 여름곽종석, 그다음에 장식필 선생의 그 선생되는 분, 그다음에 장식필 선생 이렇게 내려왔어요. 장식필 선생도 성격이 저기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과격하다. 일제 당국자들이 볼 때 그렇게 성품평에 나와 있었습니다. 꼿꼿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그다음 굉장히 베일 사상이 강했다.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다. 이 장식필이가 일제 시각에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식필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런 베일 사상이 그대로 이 장진웅 학생에게도 전수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대응을 통해서 인사의 그런 여러 가지 훈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걸 바로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하고 해봤다고 그러면서 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1914년에 그러니까 나이 20살 때죠. 딱 나이 20살 때 조선 보병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무슨 병역 임무제여서 뭐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청년이 되었으니까 약간 입신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부모가 권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했는지 군에 들어간 거예요. 조선 보병대는 정규 무슨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가 아니고 황실을 지키는 일종의 시위대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뭐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지키고 뭐고 할 이유가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무한말 1890년대에 한참 그때 뭐 청나라, 러시아, 뭐 일본 나오는데 일본 군대 들어오고 막 심지어 그 국무라고 하는 명성황후도 시해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고종 황제에 있는 고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친위 기병대와 친위 보병대 두 가지 부대를 연대국정군 같은 거 하나 수백 명의 병력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그게 뭐 고종 황제가 아직은 살아있고 순종도 퇴위했지만 있고 하니까 고기를 지키는 부대로 그대로 명명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명칭 조선 보병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들어가면은 그냥 직업군이 되는 것이고 월급 좀 받고 그런 거죠. 계속 오래 하면은 거기서 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하사관 거쳐가지고 장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요. 어떤 점에는 만기 제대 한 것처럼 하는데 만기란 말이 무슨 병역 의무제면 만기란 말이 추가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자진해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왜 그만 자진해서 그만두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선생님한테 그 가르침 받은 바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내 오늘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필요한 죽어가는 황실을 지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생각을 그만두고 상병병 그만두고 제대하고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내성이라고 하는 2살 위에 자기가 굉장히 따르던 선배가 있었어요. 이내성 선생은 저 진평동 여기 얼마 좀 멀지 않죠? 진평동 출신입니다. 강 건너 남쪽. 이분하고 같이 저기 멀리 만주를 거쳐가지고 그 얘기 전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데 가입을 했어요. 대한광복회는 전에 혹시 강의 때 잠깐 언급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15년에 7월달에 박상진이라고 하는 저 경주 출신의 유명한 치사가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거기다 투자하면서 투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좀 출연하면서 대구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 같이 교합을 시키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비밀결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길게 얘기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이 조직은 비밀결사이면서 중국에 1911년에 있었던 신해혁명을 본따서 공화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왕실을 나라를 되찾더라도 왕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반 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공화주의 체제. 공화주의는 뭐 민주주의와 조금 다른 게 이게 다 같이 평등하게 골고루 큰 차별 없이 똑같은 자격으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 이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공화주의 정치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해서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혁명을 목표로 하는데 비밀 폭동 암살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움직이도록 했고 친일 부고와 친일 관리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응징을 합니다. 전라도 저쪽에 부고들 충청도 부고라고 하는 곳의 면장 그리고 1917년 11월에 대한광복회 간부 3명이 바로 여기 구미에 와가지고 처단한 대상이 됐으니 누구냐? 같은 인동장이었어요. 장승원이라고. 1853년생인가 그런데 아주 수완이 좋은 양반입니다. 1885년도에 진광씨라고 하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다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세력 있는 그런 루트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양반이 출세를 해보고 싶으니까 바로 지금 여기 기념관 왕산 허위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법관 이거 같은 자리에 계셨죠. 부탁을 해서 그 경상북도 관찰사 좀 내가 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 그러면 내가 단기한 이구영 운동에 돈을 내드리겠다. 그래 해가지고 경상북도 관찰사가 됐습니다. 1904년에 만 1년 정도 됐어요. 2월달에 대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월이니까 거의 만 1년 관찰사 하면서 사실 많이 챙겼습니다. 그냥 선전을 겪은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챙겼어. 자기는 챙겼는데 소위 선생한테 약속한 그 분자금 출연은 결국 나 언제 그런 말 했어? 나 몰라요. 그런 말 기억 없으면 쉽게 이행을 안 하고 대신했죠. 아까 광복회를 만든 박상진 이사 양반이 바로 왕상회 선생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허기 선생이 의병 운동하다가 첩보되어서 사형당해 됐고 와서 직접 모셔가지고 장례를 주관해서 치른 분이 바로 박상진 선생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선생이 자기 스승과 이 장승원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다 알고 있죠. 스승과 얘기 들었을 테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이게 그러기는커녕 막 친일 행각을 벌이면서 찾아가 처음엔 좋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찾아간 여자 편지를 보내서 차에서 아줌마 돈 좀 내시오. 그랬더니 아주 단칼에 거부하고 하니까 아니 되겠다.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수하에 신복을 좀 되는 실기중 한창 주시죠. 그의 두 분, 세 분을 보내서 응징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한 셈이에요. 공식 국가의 집행이 아니라 조직의 일이에요. 1917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하여서 이것만은 아니고 다른 아까 몇 가지 예를 든 연장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헌병 분교원조 습격 또 부고 습격 등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충청남도의 천안 쪽에 이종국이라고 하는 지구가 민주화하는 바람에 이게 조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서 추적을 당하고 결국은 박상진 선생도 결국 또 첩보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그 조직입니다. 거기에 가입하여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 사건으로 해서 광복회 조직이 일종의 추적을 받기 시작하니까 국내를 빠져나가서 인혜성 선생과 함께 만주를 갔다가 거기서 또 저기 선산 출신의 김국빈이라고 하는 김정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이혼을 하고 저기 북만주를 거쳐서 러시아 하바rov스크로 가가지고 거기에 동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차 이들을 훈련시켜서 점차 이 국내로 진공해 갈 독립전쟁의 병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포석하에 군사 교육을 시켰어요. 교관이 됐습니다. 자기가 조선 보병대 있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군사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1917년에 발발했던 러시아 혁명 그 여파로 적군과 혁명군과
백의군이라고 해서 국귀족 세력군의 충돌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군대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때가 그러면 1918년 말 19년쯤 될 겁니다.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장진호 선생이 굉장히 따르던 인혜선 선생은 여기 이분이 아까 어느 동이라고 그랬죠? 진평동이라고 했죠? 진평동에서 3월 10일 날 19년 3월 10일 날 밤 8시에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한 시위를 야간 시위를 벌였어요. 그 주도자입니다. 인혜선 선생이.